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를 보면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연기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의 60 내지 80%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지만 위험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인증 같은 경우 중소기업은 20년도 기준 4.4%의 업체가 인증된 상태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사실 벅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보다는 인명보호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처법의 위반 사례 중에 적용 대상인데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의 지휘를 받는 부서 성격의 소속일 경우는 본사와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위반 사례는 10개 항목 중에서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가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 대행의 평가가 58%. 그래서 위반 건수로 보면은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중대재해와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자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경영방침 설정, 위험요인 확인, 전문인력 배치,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구호 절차 마련 등 7개 항목이고요. 관리상의 조치는 법령 이행 여부 점검,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교육 이렇게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처법은 특성이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재해와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그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판례가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인 지배와 실질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자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자체 업무 지침에 의하면 관리자를 파견하여 지휘하는 경우 수시로 업무 보고를 하고 비상시에도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경우 업무에 대한 결정권, 이 3 항목에 따라서 경영 책임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매뉴얼에 경영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업무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 또는 반박하는 경우는 그 매뉴얼에 나오는 경영 책임자는 중처법의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고 발생,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가 결정이 돼서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 것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인데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각종 적용 예외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처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대규모 조직에 비해서 인력과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촘촘한 안전관리와 완전한 의무 이행은 다소 벅찬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이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안법 대비 적용 제외 등 세부 규정이 불완전한 측면도 있지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위험의 사무 환경은 체계 구축 시 비용 증가 우려로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실적으로 산재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산업보건이 등 전문 인력의 확보는 유일하게 중처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4개 항목, 인력 예산의 3개 항목, 제도 절차의 4개 항목을 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중소기업한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2년간의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준원 교수님의 발표 사항을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특성은 떨어짐, 끼임 등 단순 재해가 반복되고 위험 기계기후 등 설비에 의한 재해가 빈발하며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불완전한 행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처법에 정한 의무사항 중 가장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큰 것은 위험성 평가와 전문인력 배치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중처법에 말한 가장 부담이 큰 것, 의무사항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전문인력 배치와 전담조직 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이 3가지 사항이 어려운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우수 사례도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가이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 고위험 개선, 아차사고 수집, 안전보건 교육 등 추진 일정과 실적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은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서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위험시설의 개보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실적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 시 절차 예시를 보시면 중대재해, 중상해재해, 경미한 재해는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 후 주기적으로 그 상태를 보고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해당 지시도 받아서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처법의 안전 의무 요약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데요. 경영 방침의 설정과 전담 조직의 설치는 본사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는 규모에 따라서 예외 사항이 있으니 그 산안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책 결론입니다. 안전보건 조직이 없는데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20명 이상은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도 되지만 2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전문 인력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선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지만 산재 예방 측면에서 각종 혜택을 주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인 산안위가 없이 산보위가 없이 안전활동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 활동은 위축됩니다. 보통 30명 미만은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하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이 없기 때문에 그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를 모시고 안전소통 회의체를 소규모일지라도 개최 횟수가 적을지라도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완전한 의무 이행은 어렵습니다. 직원도 모자라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협회나 본사의 안전지침을 준용하되 겸직 또는 사회자문 형태로 위기를 극복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규모 사무직의 대책인데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법에서 4항목에 대해서 제외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계의 구성,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운영, 안전교육,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 4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해이염 방지 조치 등 건강진단 4개 항목을 포함한 중처법은 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중처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은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 반기 점검 예외가 되고요.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문인력 선임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제외. 그래서 4개 항목의 제외사항은 빼고 나머지 사항은 철저히 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코샤 MS 인증 기준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산업법의 안전 의무는 충실히 이행을 하되 예외 항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특화된 안전 시스템 벤치마킹보다는 협회 기준이나 본사의 기준을 준용하는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규모 위험 직종의 대책인데요. 사무 환경보다는 위험 직종에서 상당히 재발생 우려도 있고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특성에 맞게 대기업의 페이퍼웍에서 벗어나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유의사항입니다. 건설기계를 임대해서 현장 작업할 경우에는 기사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작업에 관여하면 파견법이 위반되고 관여치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될 경우 중처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유행 관리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직과 예산이 있으니 매년 내실화 있게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유해 위험 요인은 전년도와 동일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 설비를 도입했거나 설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위험성 평가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험성의 추정은 어느 한 담당자가 결정하지 말고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서류 증빙을 남겨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의 개선은 보통 교육과 안전장구 착용을 위주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공정 변경과 저위험 물질 사용 등 조화롭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외에 이행 점검에 대한 외부 위탁 관리 지휘사항이 있는데요. 지도 조언은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체계 유지와 예방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중처법의 감형 사유도 있는데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경우, 위반사항을 이미 시정했거나 보험 가입 등 진정한 반성을 한 경우, 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감형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령은 위반했지만 사내 규정이 있어서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거나 관행이 있었다거나 이는 감형 사유가 되겠습니다. 초기 조사 대응도 중요한데요. 지방노동청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보다는 사고 당일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그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검증 후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는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 조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쟁점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별도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수사관보다는 상위직급, 그러니까 부장급에 전달을 해주는 것이 파급 효과가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 방안을 구글 서핑과 관련자 문의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